자, 화폐 가치와 관련된 그러니까 금리는 그러니까 이 미국채 수익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좀 다루기도 했던 거지만은 환율도 그러니까는 화폐 가치잖아요. 화폐 가치요. 환율을 통해 가지고 국제 금융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키워드는 뭐냐면은 미국의 통화 패권주의하고 나머지 나라들의 화폐 주권의 충돌 문제입니다. 충돌 문제예요. 환율을 지배하고 있는 힘은요. 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말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합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브레튼 우주에서 그러니까는 이 협상이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하는데 71년도 이전까지는요. 71년도 이전까지를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그래요. 2차 세계대전부터요. 그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금 1온스 하다가 35달러를 고정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달러를 그러니까 하나의 대외 준비금 통화로 소위 말하는 기축 통화로 사용하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35달러를 가져오게 되면은 미국이 금을 그러니까 1온스만큼 언제든지 맞바꿔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달러 대비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통화를 다 고정시킨 겁니다. 그래서 고정환율제였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고정환율제였었어요. 고정환율제가 유지하려면은 돈들이 움직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돈들이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돈들이 움직이게 되면 통화 가치들이 움직일 테니까. 그래서 자본이동을 통제했었습니다. 이 당시 시기에는요. 자본이동을 통제했었어요. 그 자본이동을 통제하는 상징적인 유산이 이자 평형세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때 도입한 이 이자 평형세가 한 10년 이상 그러니까는 63년부터 74년까지 쭉 유지가 됩니다. 이 자본 이동을 통제하는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미국이 이자율이 그러니까 유럽보다 더 낮았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는 후발 국가들이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이 그러니까 유럽으로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예? 달러가. 예? 근데 달러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달러 가치가 이게 막 변동할 게 아닙니까? 그럼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달러가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유럽과 미국 간의 이자율 차이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 거예요. 그게 이자 평형세입니다. 그래서 돈이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게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자본이동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이 과거에는 자본이동을 그러니까 통제를 했었습니다. 통제를 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달러하고 금의 가치를 그러니까 고정시키고 달러하고 나머지 통화를 고정시키려면은 달러 가치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달러가 중심이잖아요.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집의 기둥이 흔들리면은 예? 집이 무너질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러가 이게 중심적인 통화니까는 달러 가치가 안정돼야 되잖아요. 달러 가치가 안정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국내적으로는 미국 국내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뭡니까요? 미국의 달러 가치가 다른 통화의 가치에 비해 가지고 떨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국내적으로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대외적으로 달러 가치가 안정되게 되려면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60년대 이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미국은 그러니까는 60년대 그러니까는 케네디 때부터 베트남전에 개입을 하잖아요. 예? 6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가 크게 증가합니다. 예? 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재정을 그다음에 많이 또 이제 돈을 이제 푸는 상황 속에서 최고소득세를 또 낮췄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돈이 풀리면서 재정이 유발한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60년대 후반에요. 그 달러 가치가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미국의 패권 추구의 결과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경제력이 다원화되어집니다. 65년도에 일본한테 적자를 보게 되고 무역 적자를 보게 되고 67년도에는 독일의 당시 명칭 서독에 대해서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라는 건 달러가 유출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또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그러니까 경제력이 다원화된다는 얘기는 미국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패권을 누리던 시절이 사실상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얘기잖아요. 즉 미국의 패권에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이 환율 제도의 변화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은 패권주의의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봐보세요. 미국의 재정적자의 규모인데 GDP 대비 퍼센테이지는 GDP 대비고요. 그런데 이 보시게 되면은 50년 대비해 가지고 60년대 큰 폭으로 증가하죠. 2배 이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0.38%, 0.78%. 그리고 71년도는 2%까지 증가하잖아요. 재정적자 규모도 그러니까는 당시에 그러니까는 GDP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15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4배로 증가하고, 그리고 71년도에는 230억 달러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정에 대한 적자가 압박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자 압박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겼고요. 그래서 60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물가가 목표치를 벗어났다 그랬죠. 그 다음에 미국이 뭐냐면 60년대 말부터 무역 적자의 압력이 커집니다. 저기 보시면 68년도부터 거의 미국의 무역 흑자가 없어지고 70년대 들어와가지고 적자국가로 이제 전락되잖아요. 적자국으로요. 예?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는 약화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게 되면은 미국의 금이 해외로 유출되게 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래 달러 가치가 흔들거리죠.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달러 가치가 금 1온스하고 35달러를 고정시켰다는데, 이게 금이 35달러를 1970년 70년 전반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동그라미로 쳐놓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35달러가 그 옌중에 쭉 이렇게 거의 유지하다가 딱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거기다 특히 뭐냐면 1970년 그러니까 10월 달부터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네모칸으로 이렇게 한 데가요. 그러다 보니까 1971년도 8월 15일 날에 닉슨이 금태한 정지를 합니다. 달러 가져도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금 가격은 폭등을 하고 달러 가치는 폭락을 하게 됩니다. 폭락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것은, 고정환율제라든가 이런 것은 미국의 그러니까 절대적인 경제력, 그리고 미국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패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던 그 기반에서 이게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면서 그러니까는 이 체제가,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죠. 붕괴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이 추구한 게 바로 뭐냐?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잖아요. 달러를 계속해서 금으로 안 바꿔주더라도 기축통화로 사용만 할 수 있다면은 자기들은 변동환율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달러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금으로 안 바꿔주더라도 달러를 그러니까 기축통화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한 게 바로 뭡니까요? 그게 소위 말해서 페트로달러죠. 사우디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석유 거래는 다 달러로 거래한다는 이걸 이제 유도해내고, 그리고 그걸 이제 확보한 상황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자본 통제를 그러니까 반대를 합니다. 해체시켜버리죠. 그리고 시장에서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그러면 달러 가치가 막 불안정했을 때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달러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못하면은, 자신의 통화 가치를 방어할 수 없으면은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미국이 그러니까는 이 환율 제도를 바꿔요. 네? 바꿔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듯이 여기에서도 철저히 기여를 한 사람이 밀턴 프리드만입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뭐라고 하냐면은 변동환율제를 옹호합니다. 네? 변동환율이라는 게, 우리가 변동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정환율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 안정적이 되잖아요. 화폐 가치는 안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국내적으로 화폐 가치가, 물가가 매일매일 폭등한다고 해보세요. 그 돈을 누가 사용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화폐 가치는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그 화폐가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환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건 고정환율제가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환율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변동환율로 하게 되면 시장에서 마음대로 결정되게 버리게 되면은 통화 가치가 막 널뛰듯이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해가지고 고정환율을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밀턴 프리드만이 이론적으로 이거를 이제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변동환율을 도입하더라도 환율이 그렇게 불안정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해져 버렸죠. 네? 결과적으로는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그러니까는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변동환율제로 미국의 기업이라든가 자본 측에서 프리드만의 의견을 지지를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자본 측의 입장을 밀턴 프리드만은 충실하게 대변을 한 거죠. 대변을 한 겁니다. 예?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은 머리가 똑똑한 거지만은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힘이 그러니까 자본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고 글로 거기에 붙어서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그러니까는 변동환율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불안정해지죠. 불안정해집니다. 그 불안정한 데서 누가 이익을 받느냐? 여기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해진 상황 속에서 달러가 없는 나라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은 달러 찍어낼 수 있는 나라니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한 거라 이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변동환율제를 하면서 제일 먼저 터진 게 전문가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일반 사람도 잘 모를 거예요. 영국이요. 영국이 76년도에 IMF 위기가 터졌었습니다. 영국도 IMF, 우리나라 97년도 말에 터졌던 IMF 외환위기가 영국도 1970년에 외환위기가 터졌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 환율이 갑자기 급변동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터진 거예요. 영국에서 터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신흥국가들에서 많이 터집니다. 이거 봐보세요. 영국의 이게 뭐냐면은 재정 적자인 거예요. GDP 대비 재정 적자가 70년대 들어오면서 확 급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정 적자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이 급증을 해요. 인플레이션 봐보세요. 75년도는 25%까지 올라가잖아요. 예? 막 두 자릿수 가깝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국이 IMF 외환위기 터졌는데 정부 채무는요 계속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채무하고 관계없다니까. 외환위기하고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터졌을 때 정부 채무가요 10%도 안 됐었어요. GDP 대비요. 정부 채무하고 관계가 없어요. 외환위기라고는요. 뭐하고 관계 있느냐? 경상수지 적자예요. 영국의 1970년대 경상수지 적자가 70년대 들어가지고 급증하잖아요. 빨간색으로 빡세는 데가. 경상수지 적자라는 얘기는 달러를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영국조차도. 달러가 그러니까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그러니까는 달러가 부족하니까는 파운드 가치가 폭락할 수밖에 없죠. 파운드 가치가 그래가지고 달러 대 파운드 가치가 원래 2.8달러로 저기 1파운드당 2.8달러로 고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60년대 말부터 이게 흔들거리기 시작하더니만은 7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1.8달러가 무너지기 시작까지 하죠.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예? 이게 영국이 그래서 외환이 터진 거예요. 파운드 가치가 폭락하는 게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이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외환위기 때 보게 되면은 환율이 급상승하잖아요. 예? 방어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게 당시에 그러니까는 이거 봐보세요. 이게 이제 영국 파운드화 기준입니다. 파운드화 기준으로 미국 달러는 67년도부터 78년 한 10년 사이에 32% 정도가 달러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파운드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독일의 그러니까는 마르크화에 대비해서는 66% 떨어집니다. 파운드화 가치가.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는 60% 떨어져요. 그러니까 파운드 가치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폭락을 하니까는 자연히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영국 파운드화 가치 다 던지는 식으로 하니까는 예? 그게 외환위기 터진 거예요. 예? 자본들이 빠져나갈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외환위기 터졌던 거예요. 영국조차도 이런 외환위기를 겪었다고요. 왜 이렇게 된 거냐? 환율을 그러니까 변동환율에 도입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나머지 나라들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발생하지요. 그럼 이런 경험을 겪고 나서 나머지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싶겠어요? 달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환위기가 터질 수 있겠구나. 달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역 흑자라든가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어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의 현재의 그러니까 위기인 겁니다.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IMF에 1997년도 우리나라 외환위기 터지기 직전에 나온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은행위기, 은행위기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은행위기는 대개가 외환위기로 발전합니다.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돈을 그러니까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대개 해외에서 그러니까 차입한 자금이 부족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국내 돈이 부족한 거는 중앙은행에서 공급해주면 되거든요.
그 이게 보게 되면 1997년 9월 달에 당시 IMF 보고서 중에 나온 것 중에 보게 되면 그 은행위기가 외환위기 터졌던 나라가 핀란드도 있죠. 이탈리아도 있죠. 일본도 있었죠. 노르웨이도 있죠. 스웨덴도 있었죠. 그다음에 미국은 저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은행위기들이었던 것이고 그냥. 근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은행위기가 외환위기로 이게 발전을 하죠. 이건 2000년도 6월 달에 IMF 또 보고서입니다. 이것도 뭐냐면 은행위기에 후유증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맨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 저자들이 1990년에 연구한 거에 보면 34개 국가에서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보니까는 은행위기가 외환위기가 36건이나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동환율제 도입하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은행위기 외환위기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외환위기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무역수지 흑자 달성, 경상수지 흑자 유지. 이게 하나의 국정과제처럼 이렇게 치준됐잖아요, 사실상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라든가 미국 이외의 나라들이 그러니까는 경상수지 흑자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달러를 그러니까 확보한다는 얘기잖아요. 달러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달러가 미국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빠져나온 달러가 현금으로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달러를 다시 미국의 국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투자하죠. 월가로 가지고 와가지고. 예? 그게 이제 미국의 통화정책을 그러니까 방해한다 이거예요. 미국 국채의 가격을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 문제를 그가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부터요. 2005년도부터. 근데 설마 이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는가 했는데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에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위기 하는 원인이 됐다고 희생양으로 하나 지적을 하죠. 예? 이건 사실 그러니까 중국 부상에 대한 경계심을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어쨌든 G20을 만들었잖아요. G20 정상회담을요. 2008년도 11월 달에요. 그렇죠? 그때 G20을 만든 이유가 미국에 대해서 주로 그러니까는 무역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들, 예? 흑자를 보는 나라, 달러를 그러니까는 벌어가는 나라들을 일로 구성한 거 아닙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 5차 서울에서 열렸었던 G20 정상회담에서 5차 2010년도에 미국이 요구한 게 이거 과거 한번 얘기했죠. 경상수지 목표제를 도입하자. 경상수지 흑자가 4% 안 넘도록. 근데 이게 합의를 못 보지요. 합의를 못 봐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 국내법을 바꿔버리죠. 2015년에 바꾸고 2016년 4월 달부터 시행하는 게 바로 그게 이제 소위 무역촉진법 해가지고 BHC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매년 2차례 그러니까는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다가 환율 보고서를 그러니까는 보고하게 해놨죠. 보고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경상수지 흑자를 그러니까는 3% 넘지 말아라. 외환시장 개입을 그러니까 2% 넘지 말아라. 뭐 무역수지 흑자를 그러니까 200억 달러 이상 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거 안 지키게 되면 보복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네? 이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경상수지 흑자를 3%를 넘지 말라고 할 때 이 3이라는 숫자가 3%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 서울에서 할 때만 해도 4%라 했었어요. 3%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상수지의 규모가요. 200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경상수지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요. 딱 3%예요. 마이너스 3% 적자가. 네? 그러니까 3% 줄이라 이거예요. 3%. 무역수지만은 보게 되면 4.4%인데 미국이 그러니까는 미국이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한 4%가 좀 넘는데 경상수지만은 3%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럼 뭔가를 채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미국이 바깥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돈들. 그걸 본원소득수지라고 하죠. 본원소득수지. 그러니까 미국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벌어들이는 이자소득이라든가 아니 배당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인이 그러니까 임금소득을 받거나 은행 이자 수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본원소득수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걸로 그러니까는 한 GDP 대비 한 1.1%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3%만 조절하면 될 것 같은 거야. 3%만요. 그래서
저 주요 교육국한테 경상수지 3%를 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3% 넘지 말라고. 미국이 딱 보니까는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경상수지 적자가 쫙 증가하잖아요. 금융위기 직전에는 6%까지 그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아주 이렇게 증가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보게 되면은 한 3% 안팎에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그 3%가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는요. 대중무역 적자는 한 2% 많을 때 한 2%예요. GDP 대 미국 GDP에. 네? 2%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단일 국가로 굉장히 큰 거죠. 물론 단일 국가로는요. 네? 근데 미국이 그러니까는 미국이 통합패권을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요. 그렇게 위안화 같이 절상시켜라 하는 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국제투자 포지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줄말로는 그러니까 IIP라고 우리가 쓰는 건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포지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나라가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예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US 라이어빌리티는 뭐냐면 주황색 선은 뭐냐면요. 미국의 부채라는 건 뭐예요? 예국에서 미국에다 투자한 금액이죠. 예? 예국이 미국에다 투자한 금액이 미국에서는 부채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US 어셋은 뭐냐? 미국의 자산이죠. 미국이 해외에다가 투자한 거죠. 미국이 해외에다 투자한 거예요. 근데 부채가 자산보다 더 크잖아요. 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트로는 순개념으로는 저기 마이너스인 거죠. 밑에 회색선이 마이너스로 쭉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미국에다 투자한 금액이 미국 사람들이 해외에다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어. 그러면 미국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그 미국에다 투자한 예국에다가 지급하는 돈이 더 많아야 될 게 아닙니까? 이 규모만 봐가지고는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훨씬 더 적게 투자하고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순돈이요. GDP 대비 한 1.1% 정도 된다 이거예요. 평균이요. 예? 오른쪽에 있는 그 퍼센티지 수치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 어떻게 적게 투자하고 어떻게 더 많이 벌 수 있느냐? 그게 달러의 힘이죠. 달러로 투자를 되게 하잖아요. 해외에서 이렇게 투자하거나 할 때는요. 근데 그 달러 자금을 미국의 투자가들은 저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잖아요. 저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환율에 영향 안 받잖아요. 달러로 투자하고 달러로 받아가니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게임 자체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그림에서 봤듯이 미국이 그러니까 예국인들이 미국에다 투자한 돈이 엄청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많습니까요? 예? 어느 정도 많냐면은 이 미국은 그러니까 해외 투자하는 게 한 35조 달러 정도 되는데 예국들이 그러니까는 그 미국에다 투자하는 거는 50조 달러가 넘는 거예요. 52조 달러 정도. 예? 그럼 한 17조 달러 더 많이 그러니까는 예국인들이 미국에서 더 투자하는데 미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달러 투자하는 사람하고 10억 달러 투자하는 사람하고 누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겁니까? 10억 달러가 더 많이 벌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요. 그렇죠? 근데 1억 달러만큼만 투자하는 미국이 훨씬 더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달러의 이점이죠. 달러의 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통합패권을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통합패권을 안 내려놓는 이유가. 무역수지는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가격 경쟁력에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무역수지 적자는 해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뭐냐면 본원소득수지로 상당히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통합패권하고 나머지 나라들의 화폐주권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보여드렸잖아요. 미국의 환율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이게 경상수지 3% 이상 넘지 말라고 미국이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요. 3% 넘지 말라고. 우리는 그래도 한 4% 안팎에서 이렇게 그랬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게 뚝 떨어졌죠. 2% 밑으로. 네? 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싱가포르하고 대만을 보게 되면요. 얘네들은 주로 보게 되면 싱가포르는 주로 그러니까 거의 한 20% 가까이 됩니다. 경상수지 흑자가요. 대만도 보게 되면 한 10%에서 한 15% 사이 이렇게 되잖아요.
3% 애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아. 왜 그러냐? 달러 확보해야 되니까. 달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달러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넘게 되면은 조마조마 해가지고 맨날 하고 앉았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봐보세요. 싱가포르가 처음 이 보고서에 올라가기 시작한 게 2019년 5월 달부터입니다. 트럼프 때부터. 트럼프가 편집시킨 거예요. 근데 경상수익자가 한 18% 안팎이잖아요, 다. 네? 하나도 안 빠지고요. 3% 같은 건 수치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앉았잖아요. 네? 거기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야. 유럽,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 이런 나라도 보게 되면 경상수익자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빨간색 박스를 해놓은 것처럼 보게 되면요. 개의치 않는 거야. 왜? 경상수익자 안 챙기면은 영국이 옛날에 IMF 외환위기 당한 게 바로 그것 때문에 당한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당한 거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상수익자를 가게 되면 미국에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유출되는 거니까는 미국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들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유일하게 이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다른 데 싱가포르, 대만, 스위스 봐보세요. 이게 외환시장 개입하는 것도 2% 넘지 말라는데 개의치 않잖아요. 싱가포르, 대만 이런 데 개의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보유액 비중이 GDP 대비 싱가포르와 대만에 비해서 한국이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게 되면 흔들리는 거야. 외환시장이. 우리나라는요. 제가 이거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싱가포르는 뭐냐면은 니네들 외환시장 환율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 환율 개입하는 게 아니라 통화정책으로 하는 거다. 통화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네? 물가가 낮아도 개입하고 물가가 높아도 외환시장 개입합니다. 싱가포르는요. 스위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만 그냥 그러니까는 우리만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환율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어요? 미국의 패권 추구 속에서 미국이 그러니까는 달러를 그러니까는 금에다가 고정시켰던 것을 포기하면서도 달러를 여전히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면서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을 월가가 추구하다 보니까 변동환율제 도입했는데 변동환율제 도입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맨날 불안한 거야. 환율이 그 투기 자본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출렁출렁 거리고 앉았으니까요. 그 처음에 희생양 단계 영국이었던 거야. 영국이요. 예? 미국의 형제국가인 영국조차도 그러니까 한때 그러니까 기축통화국가라고 했었던. 그런데 나머지 나라에 오죽하겠어요. 나머지 나라들이 어떻게 한 거냐? 한 번씩 외환위기를 뒤고 나서 한 게 뭐냐? 달러 모으기. 그게 바로 경상수익자 이거죠. 예? 근데 그게 미국한테 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현 주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그렇게 가니까 달러 가지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그러니까는 폭력을 쓰고 그러니까 달러 폭력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글로벌 사우스 중국이나 뭐 이런 이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외 준비금을 그러니까 다른 걸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